명망 높은 판서, 댁에 시집 온 지 8년째 되던 해 저는 해운서 한 장에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뜰 매화나무 아래에 서 있던 이연주 대감은 차가운 목소리로 제게 물었죠. 아이는 어찌할 텐가?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키우세요. 어차피 지난 세월 동안 우린 가깝지 않았고 1년에 몇 번 보기도 힘들었으니 아이도 그리 슬퍼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되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확신하는가? 내가 그대가 낳은 아이를 기꺼이 키울 거라고. 바람이 불어와 가뜩이나 헝클어진 제 마음을 더 흩뜨려 놓았습니다. 익숙한 비참함과 슬픔이 저도 모르게 밀려왔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는 차가워진 손으로 해운서를 내밀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대가 떠나고 나면 나는 새 부인을 맞을 것이다. 새로운 아이도 생기겠지. 강유월, 나는 그대의 아이에게 잘해주지 않을 것이다. 렌, 저는 그 얇은 종이 한 장을 받아들고는 오히려 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고왔지만 싸늘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죠. 아니요, 당신은 잘해줄 거예요. 우리 아이 원래 당신 손에서 자랐잖아요. 당신은 선비니까요. 그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뿐, 나를 업신여길 뿐이죠. 하지만 당신의 아이는 다릅니다.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당신 부모님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죠. 당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이잖아요. 새 부인을 얻는다 해도 누구도 그 아이를 괴롭히진 못할 겁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는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대 소원대로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가 한 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그는 대대적으로 맞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수려한 용모로 이름났던 데다 지금은 형조판서라는 높은 벼슬까지 올랐으니 비록 혼인한 적이 있다 해도 그를 원하는 여인들은 줄을 이었죠. 문득 몇 년 전 제가 판서댁 아씨라는 이름으로 외출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면전에서도 스스럼 없이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죠. 저렇게 귀한 분이 어쩌다 저런 촌뜨기 계집에게 발이 묶였을까. 알고 계셨나요? 이씨 가문은 대대로 후사가 없을 경우에만 첩을 들일 수 있다는 가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고고한 가문에 저 같은 여자가 들어앉았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죠. 심지어 이연주 대감이 직접 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참석하는 연회에서는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죠. 옛 생각에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게 밖을 내다보니 화려한 가마와 말들이 줄지어 성박 남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니 매화를 감상한다는 핑계로 열리는 맞선 자리겠지요. 그들 중 태반은 제 전 남편을 보러 가는 길일 테고요. 저는 서둘러 시선을 거두고 더는 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만두집을 열어 밤낮 없이 바쁜 제게 그런 일에 신경 쓸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좋은 사람을 만나 우리 소리에게 잘해주기만 바랄 뿐. 그 외의 것은 이제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죠. 지금의 삶은 고되고 때로는 곤란한 일도 생기지만 드디어 저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람을 밤낮으로 기다릴 필요도 없었죠. 마른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뒤 막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녹이 어린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분옥, 네가 정말 여기서 이런 나쁘끄러운 짓을 하고 있었구나.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앞에 다가와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저는 익숙한 얼굴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본래 시골 계집이었습니다. 판서댁에 들어가기 전에는 끼니를 걱정하고 멀건 죽으로 배를 채우기 일쑤였죠. 번듯한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선왕께서는 토목공사를 자주 벌이셨고 그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우리 집의 밭 몇 되기로는 새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없었죠. 저와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 그래서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일부러 저를 멀리했습니다. 새 아이 중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건 저 하나뿐이었죠.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 외에 제게 단 한 푼의 돈도 쓰는 것을 아까워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팔아버릴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난히 용모가 반반했던 탓도 있지만 무뚝뚝하고 정이 안 가는 성격, 그리고 몇 년만 더 키우면 가축처럼 내다 팔 수 있는 나이라는 점도 한몫했죠. 6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도 제 마음은 의외로 잠잠했습니다. 과거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원망과 그리움은 긴 세월 속에 닳고 닳아 희미한 그림자만 남아있었죠. 너 정말 이 시댁에서 쫓겨난 게냐? 온몸을 금은으로 치장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얼굴의 주름이 6년 전 제가 집을 떠날 때보다 오히려 줄어든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뒤에서는 한 소녀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머리에는 순금나비가 달린 떨잠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소녀는 수줍게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짜고짜 그 애를 제 앞으로 밀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이 대감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아직 세장가 들기 전이니 너한테 정이 남아있을 게다. 종이 되든 첩이 되든 기회를 잡아서 다시 들어가란 말이다. 어머니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덧붙였죠. 네가 안 되면 내 동생이라도 보내야지.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막 16이 된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하나를 판 것으로도 모자라 딸을 또 팔아넘기려 하다니. 저는 차갑게 어머니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대감과 무슨 정이 남았다고요? 제가 순순히 따르지 않자 어머니는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너는 그 댁 아이의 어미이지 않느냐. 저는 피식 웃으며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잊으셨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그 집에 팔려갔습니다. 돈 1000냥의 인연도 끊었지요. 지금은 제가 큰 죄를 지어 이씨 가문 전체에 미움을 사고 쫓겨난 몸입니다. 이미 제 이름으로 호적을 파서 나왔으니 그 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딸을 또 팔고 싶으시면 다른 좋은 자리를 알아보세요. 괜히 이씨 가문의 노여움을 샀다간 매달 보내주던 돈이 끊기는 건 물론이고 남동생 앞길까지 막힐 테니까요.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욕설을 퍼부을 기세였죠. 저는 손가락으로 문 밖을 가리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살림이 어려워지면 그동안 받으신 폐물이라도 내다 파세요. 굶지는 않으시겠지요.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계집이 어찌 폐물도 없이 지낸단 말이냐. 강분옥, 너는 어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죠. 두 딸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 사이에 급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저 또한 어머니의 딸이었지만 제게는 단 한 개의 폐물도 없었습니다. 첫날 밤에도 말이죠. 이씨 댁에 팔려가던 해 저는 16이었습니다. 볏짚으로 머리를 대충 묶고 온통 누더기인 옷을 입은 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그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씨 가문은 지금처럼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역적 집안이었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수탉과 맞절을 하고 신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침상에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 남편 이연주. 그는 무릎 아래의 힘줄이 모두 끊어져 있었고 상처에서는 고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향내음으로도 가릴 수 없는 역한 냄새로 가득했죠. 그런 비참한 상황과 너무나도 수려한 그의 얼굴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그는 눈길 한번 주었을 뿐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얼굴을 붉히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신선처럼 생긴 사람 앞에서 아내라는 말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 같은 여인과 혼인할 리 없다는 것을. 만약 그가 몰락하지 않았다면 길에서 마주쳤다 해도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을 테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촉망받던 젊은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큰 부상을 입었으며 임금의 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영모죄까지 뒤집어 쓴 신세였죠. 아버지는 자귀를 빼앗겼고 그 또한 벼슬을 잃고 이곳 전주로 유배온 것이었습니다. 언제 사약이 내려올지 모르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부모 손에 이끌려 액바디로 팔려온 제 신세를 생각하니 더욱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저는 옷자락만 꽉 쥐고 있었죠. 다행히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습니다. 앉으시오. 그는 창백한 얼굴로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지. 강신왕자, 나는 혼인할 생각이 없었소. 허나 이미 들어온 이상 그대를 박대하지는 않겠소. 남을지 떠날지는 그대 스스로 결정하시오. 그는 선비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물을 받았으니 저는 이재희 씨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저는 그것이 제 말투가 상스럽고 교양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란 걸 알았죠. 하지만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슬프긴 했지만 적어도 이 씨 댁에서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테니까요. 설령 어느 날 갑자기 사약이 내려온다 해도 배부른 귀신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의 저는 제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연주의 목숨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상처를 낫게 할 액바디 신부가 필요했기에 제가 늙은 영감의 첩으로 팔려갈 운명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홀레복을 벗자마자 저는 그의 상처를 돌보기 위해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가 들고 있던 책을 놓치며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의 도움이 필요 없소. 저는 고집스럽게 되물었죠.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을 돌봐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그대의 동정 따윈 필요 없단 말이다. 저는 그 기세에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죠. 이 대감의 다리가 끊어져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문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장원 급제하고도 무인의 길을 택했던 그토록 뛰어났던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는 성격이 완전히 변해 예민하고 쉽게 화를 냈으며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씨 가문에서 혼사를 구한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이씨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성상의 용서를 도박처럼 기다리던 명문가들조차 딸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선뜻 딸을 시집 보내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평민들은 달랐죠. 저와 함께 이씨 가문 사람들 앞에 줄을 서서 간택을 기다리던 가난한 집안의 딸들 중에서 제 사주가 가장 좋았습니다. 한때 모두의 흠모를 받던 젊은 장군은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되었고 저는 그 귀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께서 제 시중을 받지 않으시면 저는 내일부터 이 댁의 밥을 편히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나는 그대의 동정을 받고 싶지 않소. 그때의 강분옥은 훗날의 강유월처럼 잔꾀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겪었던 온갖 고난과 서름을 조급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루 밑에서 잠을 자고 맞고도 반항 한 번 못하고 찬물로 허기를 채웠던 일들,
그리고 전란통에 부모님이 저를 버리고 동생들만 챙겨 달아났던 일까지.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의 놀란 표정을 보며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혼인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댁에서 돈을 주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해 여름 몹시도 더웠던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마을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오랑캐들이 닥쳐와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불을 질렀죠. 가족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은 머리에 붉은 매의 징표를 단 젊은 장군께서 달빛 아래 말을 타고 나타나 제게 칼을 겨누던 오랑캐를 활 한 방에 쓰러뜨리셨습니다. 제가 굶주림에 비틀거리는 것을 보시고는 옥패 하나를 던져주고는 말머리를 돌려 떠나셨죠. 그 옥패를 차마 팔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파 옥패에 달린 금굿을 몇 개를 떼어 팔았습니다. 그 몇 알의 금굿을 덕분에 저는 목숨을 건졌고 가족들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난세의 외톨이가 되지 않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말을 잘못했다가 목이 달아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이연주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미안하오. 저는 더 이상 그와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놀란 외침을 뒤로하고 저는 그를 번쩍 들어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죠. 그의 귓불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창밖에서는 그의 어머니인 듯한 분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시부모님은 온화한 얼굴로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이연주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가끔 화를 내기도 했지만 의원이 자신을 진찰하는 것을 마지못해 허락했죠. 저는 정성껏 그를 돌봤고 그 또한 보답으로 제게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그 나이가 되도록 번듯한 이름 하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어느 날 밤, 유난히 밝은 달빛이 뜰의 매화나무 가지 위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을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6월, 료웻, 앞으로 그대의 이름은 강유월이요. 흐르는 달빛, 그는 제게 그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본 그는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더니 오늘 밤까지 큰 글씨를 10장 써서 내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저는 기쁨이 싹 가시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다만 이씨 가문 전체의 머리 위를 맴도는 칼날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만 빼면요.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오히려 서로를 더욱 아끼고 보듬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소중하게 살았죠. 저는 최악의 결말이란 그저 다 함께 죽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연주의 휠체어를 밀며 연못 한가운데 있는 정자로 더위를 피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정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휠체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내려다보니 그가 바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마른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나왔죠. 그의 시선을 따라 저도 앞을 보았습니다. 한 아리따운 규수가 흰 모시옷을 입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지만 더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연주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손이 휠체어 옆으로 무력하게 떨어지고 나서야 그녀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연주, 오라버니, 저 혼인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울음을 터뜨리며 시녀의 부축을 받고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이연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높은 열에 시달렸습니다. 겨우 좋아졌던 몸이 다시 악화되었죠. 그는 의원의 진찰도 음식도 약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방 안에 죽은 듯이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울면서 애원해도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날 그는 자신의 두 무릎을 뼈가 으스러져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그의 손을 떼어내려 하자 그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제게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죠. 네가 정말 내 아내라도 된 줄 아느냐. 강유월, 너는 내게 어울리지 않아.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손을 떼어내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가 왜 저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다녀간 다음 날 저는 집안 하인들을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집안끼리 정혼한 사이였고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감정이 무척 깊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런 큰 변고가 없었다면 그가 벼슬에 오르자마자 혼인할 예정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다른 이에게 시집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비녀 하나가 제 이마를 스치며 날아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마에 짜릿한 통증이 느껴지더니 이내 따뜻한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결국 이연주가 허둥지둥 다가와 제 상처를 막으려 했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 제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입에서는 천천히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약을 드세요. 저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서서 얼굴의 피를 손등으로 훔쳐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를 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정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저만의 방이 없다는 것을. 숨을 곳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어두워지고 나서야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연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저는 뻣뻣한 몸으로 머리를 풀고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휘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하오. 이 못난 페인 때문에 그대에게 상처를 주었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누워 옆 사람의 숨소리가 밤새도록 흐트러지는 것을 들으면서도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연주는 제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시중을 들 때면 순순히 따랐고 기분이 좋지 않아도 꼭 참고 의원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글을 가르쳐달라고 조르지 않았고 대신 서투르게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제게 무언가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가 제게 변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던 것뿐입니다. 그는 원래 하늘의 달과 같은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신분이 높고 아름다운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몰락했다고 해서 생전 처음 보는 저를 아내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었죠. 거칠었던 제 손이 점점 고와지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살자. 혼인한 지 2년째 되던 해 이연주의 다리는 점차 나아졌습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자 그는 다른 일로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저는 집안에만 머물렀죠. 그러던 어느 해질녘 그가 굳은 얼굴로 돌아와 저를 다짜고짜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를 밀어냈지만 그는 저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물었습니다. 날이 무슨 일이십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곧 집안을 수색할 것이다. 두렵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리 위를 맴돌던 칼날이 마침내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그 넓은 저택에서 쫓겨났습니다. 몸에 지니고 있던 폐물은 모두 빼앗겼죠. 이연주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 이번 일은 그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온 가족이 폐사찰에 모여 지냈지만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잠잘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문득 제가 팔려올 때
부모님이 받았던 돈 1000냥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키우는데 기껏해야 10냥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시집 갔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시집간 딸이 친정에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저는 잠시 볼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사찰을 빠져나와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예전에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번듯한 기와집이 서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구름처럼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집안을 쓸고 닦는 계집종이 몇 명 보였습니다. 저는 뻔뻔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내쫓으려 했지만 저는 과거의 정에 호소하며 버텼습니다. 그들은 제게 미안했던 과거를 들추자 더욱 귀찮아했죠.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냥을 주지 않으면 관아에 가서 고발할 겁니다. 우리가 역적 집안과 사돈을 맺었으니 연좌되어 마땅하다고 말이죠. 하이, 사실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었지만 제 부모님 같은 무지한 백성들도 관리들이 돈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며 불효막심한 년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저는 100냥을 손에 쥐고 폐사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외쳤죠. 이제 우리도 방을 얻을 수 있어요. 이연주의 여동생이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고생을 모르고 자라 평소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그녀도 감사할 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새언니, 고마워요. 우리는 방 2칸짜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판서댁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적어도 비바람을 피하고 제대로 먹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연주도 약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집안에는 저를 포함해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제가 음식을 훔쳐먹을까봐 부엌 출입을 막았거든요. 저는 요리에 전혀 소질이 없었고 그 몇 달 동안 수없이 손을 대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하게 된 음식이 바로 만두였습니다. 이연주는 제게 한 번 화를 낸 이후로 아주 온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엌에 있을 때면 붓과 책을 잡던 그 고운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기도 했죠.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왕께서 승하하셨고 사냥을 나갔던 세자가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에게 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성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죠. 불길이 치솟던 그날 밤, 이연주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나가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교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하루아침에 형조 판서가 되어 있었고 국공, 곡공의 자귀까지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래의 자귀를 되찾았고 우리 집안은 2개의 자귀를 가진 명문가가 되어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저는 어리둥절한 채 수많은 하녀들에게 둘러싸여 누더기 옷을 벗고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정경부인 마님이라고 불렀죠. 저는 두려운 마음에 사람들 너머로 이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어 마치 옛날의 그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제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이제는 좋은 날만 있을 것이라고. 이연주는 새로 즉위한 5째 왕자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는 왕자와 손을 잡고 권력을 농단하며 선왕을 기만했던 세자를 제거하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공신이었고 저는 그의 유일한 부인이었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가문의 지위가 회복되면서 예전의 교류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때 우리를 외면하고 비웃었던 자들이 이제는 국공의 의중을 떠보고 자식들의 혼사를 논하기 위해 앞다투어 연애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밥 한 끼에 눈물을 흘렸던 이씨 가문의 여인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연스럽게 과거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저만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 숨은 뜻을 알아듣지 못했고 시를 짓거나 그림을 감상할 줄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참을성 있게 저를 가르치려 하셨지만 이미 18살이 된 제가 어린아이처럼 빨리 배울 수는 없었습니다. 점점 시어머니는 10번 중 8번은 저를 집에 남겨두셨습니다. 가문이 몰락했을 때는 제가 이씨 가문의 좋은 며느리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현주에게 폐를 끼칠까 두려웠습니다. 몇 번이나 그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는 너무 바빴습니다. 조정에 복귀한 후 그는 어릴 적의 담백함을 버리고 관직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자정이 넘어 돌아왔고 며칠 동안 말 한마디 못 섞는 날도 부지기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퇴청하여 서재로 향하던 그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그러는데 라고 입을 떼자마자 그는 피곤한 얼굴로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알고 있소. 합방해야겠지. 아이를 낳고 나면 아무도 그대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이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가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총애를 받지 못하고 출신이 미천하다고 수군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주의 말은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하룻밤이 지나고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한 달에 며칠 밤이라도 제 방에 들르는 것이 전부였죠. 저는 밤낮으로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예전보다 더 바싹 마를 정도로 노력했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제 언행이 단정해지고 사람들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제게 초대장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씨 가문이 지금의 지위를 얻었을 때 뻔뻔하게 시집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시집 왔을 때 이현주는 두 다리를 쓰지 못했고 가문 전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하나하나의 외로운 밤들이 희망에 차 있던 저를 절망 속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이현주가 완전히 무정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그는 틈틈이 저를 보러 왔고 함께 식사하며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상황을 토로했을 때 그는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옳소. 그대는 규범을 좀 더 배워야겠소. 익숙한 당혹감과 좌절감이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머리에 꽂은 옥비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혹시 이것이 사실은 한 줌의 볏짚은 아닐까 두려웠죠.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또다시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두문불출하며 밖에서 들려오는 헛소문에도 귀를 닫아버렸죠. 혼인한 지 4년째 되던 해 저는 우리 아이 소리를 낳았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이씨 가문이 제 집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 말로 제 행복을 앗아갔습니다. 내 학식이 짧으니 대를 이을 아들을 기르기엔 부족하다. 제 웃음이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현주를 찾았지만 그는 제 눈빛을 분명히 보고도 그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황당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능성. 제가 훌륭한 스승님들을 모셔오겠습니다. 절대 아이를 오냐오냐 키우지 않겠다고 약조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허약해진 제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온하지만 연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결국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이를 돌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이현주는 더 이상 보다 못했는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를 때리고 핥히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해 강유월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아직 냉정해지는 법도 성숙해지는 법도 몰랐죠. 제가 그렇게 발버둥칠수록 아이를 키우기에 부적합하다는 말에 힘이 실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시댁에서 그렇게 난동을 부렸지만 결국 제가 얻은 것은 하나의 타협뿐이었습니다. 이연주는 저를 안고 낮은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그가 직접 소리를 키울 것이며 부모님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저는 기진맥진한 채 겨우 진정했습니다. 멍한 눈으로 침상에 앉아 있었죠. 모두가 떠나고 난 뒤 저는 낮은 목소리로 이연주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는 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품에 안은 작고 귀한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뿐이었죠. 그 후로 저는 제 아이를 자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 야위어 갔지만 무엇이 불만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저 배불리 먹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었죠. 저는 어느새 이연주에게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연주는 단 한 번도 저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마치 닭과 혼례를 올리던 날 그가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연주는 후회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자 그는 오히려 매일같이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부모님 몰래 소리를 데려와 우리 모자가 잠시나마 함께할 수 있게 해주었죠. 하지만 저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초조해하며 제게 다시 사교 모임에 나가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제 짧은 식견으로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연주는 회유와 압박을 번갈아 사용했지만 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밤 그가 뒤에서 저를 안으며 문득 말했습니다. 6월, 우리가 혼인한 지 꽤 오래되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꽤 오래되었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된 혼례식 한번 올리지 못했군.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닭과 맞절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투를 흉내내어 가볍게 대답했죠. 뜬구름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는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이내 저를 더욱 꽉 껴안으며 어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소리를 다시 데려다 줄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잘 키우지 못할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 엄마가 되어 보았습니다. 아이와 가장 가까워져야 할 시기에 누구도 저를 아이 곁에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친한 척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는 불경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좁은 세상이 너무 답답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천하게 태어나 이런 부귀를 감당하지 못해서였을까요? 그 생각은 마침내 극에 달했습니다. 혼인한 지 7년째 되던 해, 영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온 장안에 퍼졌습니다.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29, 너무 젊은 나이였죠. 그는 홀로 남을 왕비를 위해 죽기 직전 그녀를 놓아주는 글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애틋한 사랑에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더욱 안타까워했죠. 저는 그 소식을 일찍 알았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사흘 전, 바로 그 왕비가 제 뜰에서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매화나무 아래에서 이연주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하고 평등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몇 년 전 이 댁을 찾아왔던 바로 그 아가씨, 심옥화. 세월이 흘러도 그녀는 여전히 맑고 서리처럼 차가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씨 가문은 첩을 들일 수 없으니
제가 언제 쫓겨날 것인지를 모두가 추측했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곱게 자란 귀 부인의 희고 불구스레한 얼굴, 강분옥의 촌스러운 습관들은 이제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저는 제비집을 먹고 꽃잎을 띄운 탕에 몸을 담갔습니다. 값비싼 폐물들이 물처럼 제게 흘러들어왔다가 다시 제 머리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선택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선택권이 없었고 이름 없는 분옥이 되었습니다. 시집 갈 때도 선택권이 없었죠. 돈 천냥에 제 삶과 죽음이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발한 것은 이연주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시목화를 돌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집 갔다가 친정에 온 시누이의 입을 통해 이연주가 그동안 저 몰래 제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뜰 입구에서 이연주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비겁한 사람, 왜 우리 부모님께 돈을 보낸 겁니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 붉어진 얼굴로 뜰 안의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나서야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그대의 부모가 아니오.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이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들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알고 계셨잖아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그대의 부모라는 것만 알지.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웃다가 눈물이 옷깃을 적셨습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자 저는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쓴 적이 없었죠. 내 과거는 무시한 채 내 출신만 부끄러워했잖아요. 언젠가 내 부모의 비참한 행색이 드러나 당신 체면을 구기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죠. 저는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온몸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한참 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뜬 소문은 듣지 마시오. 나는 심씨 부인과 혼인하지 않을 것이오. 그는 제가 질투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내일 소리를 오라고 하겠소. 제가 낳은 아이가 이제는 제게 내리는 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온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아이는 그저 공부할 장소를 옮기는 것뿐 저라는 어미에게 정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헤어지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동의하지 않고 소매를 뿌리치며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이나 실랑이를 벌였지만 그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때는 마침 3월 삼짓날 많은 귀부인들이 성박봄산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젊은 사내들을 고르곤 했습니다. 하룻밤 인연으로 끝내기도 하고 오래도록 곁에 두기도 했죠. 이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연주가 답답해할 정도로 저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곳에 갔고 보란듯이 아름다운 젊은 사내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연주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 사내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점잖던 국공대감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사내를 밖으로 내던지고 술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강유월, 내가 그대에게 못해준 것이라도 있어. 어찌하여 나를 이리 대하는 것이오. 요하오. 그의 거친 질책 속에는 아주 미세한 연약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매일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겨우 밥을 먹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데 이 댁에서의 매일매일은 제 생명이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집에 없는 아주 잠시라도 위아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저를 찔러왔습니다. 너 같은 촌뜨기만 없었어도 우리 가문에 이런 오점은 없었을 텐데 저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제 남편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가에서 나가 살자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부모님이 계셔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원했던 것은 권세 있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연주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루라도 저와 헤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당신 얼굴에 먹칠을 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연주의 눈에서 선명한 증오를 보았습니다. 잘 됐네요. 그가 저를 증오하게 되다니. 그는 떨리는 손을 거두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선비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 보였죠. 조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합시다. 떠나는 날, 그는 해운서를 바로 쓰지 못하고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나와 옥화는 이제 남매와 같은 사이일 뿐이요. 그녀는 내일 다시 시집을 갈 것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글을 쓰도록 재촉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더니 마침내 분풀이라도 하듯 해운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소리가 있는 뜰을 한번 돌아보고 그의 모진 말들을 모두 무시한 채 큰 걸음으로 저택의 문을 나섰습니다. 돈이 끊기자 저와 헤어졌다는 헛소문을 듣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제가 소박 맞았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동생에게는 마지막으로 충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꿀을 바른 독약도 결국은 독약이다. 내 자신을 위해 생각하렴. 하지만 동생은 어머니와 한패가 되어 저를 원망스럽게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뒷방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오후 장사는 쉬기로 했죠. 저는 해질녘까지 푹 잤습니다. 깨어보니 온 세상이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또다시 요란한 수레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이연주가 만날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분명 명문가의 규수일 테고 행동거지가 바르며 단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알아차렸죠. 그러다 쾅 하는 거대한 소리에 깜짝 놀라 옷을 걸치고 부엌칼을 든 채로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전 남편과 마주섰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문을 반나절이나 두드렸는데 기척이 없어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소. 그가 소개하기도 전에 그의 뒤에 있던 작고 하얀 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늘 작은 어른처럼 행동하던 아이였는데 처음으로 제 앞에서 숨이 넘어갈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떠나시면서 왜 저를 데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연주의 눈짓을 보고서야 어색하게 두 팔을 벌려 작고 부드러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제야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는 웅얼거리며 이제 아무도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연주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일어서는 순간 그의 뺨으로 제 손바닥이 날아갔습니다. 헤어진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새장가들 생각에 아이를 내팽개칩니까? 당신의 새 아이를 위해 우리 소리 자리를 비워주려는 겁니까? 이연주, 내가 당신을 잘못 봤군요. 그는 무언가 해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저는 제 행동에 스스로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국공 대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웠는데 이렇게 얼굴을 붉히며 다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내 잘못이오. 그의 뒤에서
의원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는 울면서 해명했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담장에 가보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을 계속 기다리다가 그래서 병이 난 거예요. 저는 민망해졌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할게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먼 곳으로 갈 거예요. 아무도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하게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힘겹게 눈동자를 굴려 이연주와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 겨우 소리를 재우고 나서야 저는 그와 정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죠. 내가 소리를 직접 키우겠다고 한 것은 어머님의 입을 막아 그대를 더는 힘들게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소리가 태어난 후로는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오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대가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것을 보고 차마 아이를 맡길 수가 없었소. 어떻게든 그대를 웃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소. 그는 아주 조용히 지난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리를 다치고 억울한 누명을 쓴 뒤 자포자기했던 심정, 촉망받던 과거의 자신과 저 혼자마저 다른 이에게 시집가는 것을 보며 느꼈던 절망. 한때 손에 잡힐 듯 했던 모든 것이 멀어지고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비참함. 나는 심옥화를 연모한 적이 없었소. 그저 그녀의 평판에 누를 끼친 것이 미안했을 뿐이요. 그는 경성에 막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시 잃을까봐 두려워 밤낮으로 예전의 고고함을 버리고 권력에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그래서 나는 자의적으로 판단했소. 그 지루한 연애에 가는 대신 집에서 규범을 배우는 것이 낫겠다고. 어쩔 수 없는 궁중연애에만 참석하면 될 것이라고 말이오. 하지만 그때의 그는 제가 그의 말을 이해했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 그대를 업신여겼소.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아니었소.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업신여김과 무시는 결국 같은 것이지요. 사실 저도 나중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연주가 제게 전혀 감정이 없지는 않았다는 것을. 심지어 하루빨리 분가하고 싶어하는 그의 조급함과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담긴 안타까움과 다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소통할 수 있는 상대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의 눈에 저는 언제나 볏짚으로 머리를 묶고 그의 앞에서 연모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던 그 촌스러운 계집아이였을 뿐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조차 그가 지어주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당황하고 마음 아파하면서도 제가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겁니다. 제가 미친 듯이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는 제 결심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저를 붙잡고 있다가는 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하지만 헤어진 후에도 그는 다른 여인과 맞선을 본다는 소문으로 저를 벌주려 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건 내가 한 짓이 아니오. 나는 맞선을 본 적이 없소. 마침 해결해야 할 사건이 있어 성 밖에 나갔을 뿐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이 내가 맞선을 보는 줄 알고 그리 몰려든 것이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6월, 부디 잘 지내시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미안했소. 우리가 만난 이래 그는 제게 이 말을 참 많이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우리가 함께 낳은 아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옥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원래 금구슬이 달려있던 술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색도 바래 있었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언가 기억해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연주, 저는 부귀영화를 위해 당신의 가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풋사랑의 설렘, 오해하고 오해받았던 과거, 모두 그와 제가 함께 겪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뜰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주, 저는 당신을 연모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속눈썹에 눈송이가 내려앉았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6월. 너무 늦어버린 것이겠지? 저는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옥패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강유월이든 강분옥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잘 살고 싶었을 뿐인걸요.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저 덤이었을 뿐이죠. 알겠소. 이연주가 말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그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따로 저택을 마련해 분가했습니다. 벼슬은 더 이상 오르지 않았죠. 온 경성 사람들은 그가 하는 모든 기행이 그가 깊이 사랑했던 전 부인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새 저택은 제 가게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소리가 학당을 마치고 몇 걸음만 달려오면 제가 싼 만두를 먹을 수 있을 정도였죠. 저는 자유롭게 장사를 했습니다. 단골 손님 몇 분만 가게를 찾았죠. 소리가 올 때면 그 잘생긴 아버지는 멀찍이 뒤에서 아들을 따라왔습니다. 마치 아무 할 일도 없는 사람처럼요. 어머니, 오늘 훈장님께 칭찬받았어요. 소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법 가까워졌고 아이는 더 이상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마음을 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을 받고 싶어?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어머니 댁에서 자도 돼요? 저는 망설임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제 마음은 날이 갈수록 자유롭고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알 것 같았죠. 남동생이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여동생이 남은 돈을 챙겨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그저 웃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는지 몇 번이나 화해의 편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멀리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서성이는 그림자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군요. 당신 어머님께서 화를 내시겠어요. 그가 다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와도 상관없는 일이요. 저는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미움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미래의 일을 누가 전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마치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이 시댁에 처음 들어서던 날 꿈에 그리던 그 밝은 달이 제 품에 떨어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야기. 우리 아버지는 돼지를 잡는 백정이었고 어머니는 돼지 새끼를 받는 산파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에서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지던 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떠났습니다. 저는 겨우 열냥을 손에 쥐고 그래도 괜찮은 설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난데없이 늙은 할멈 하나가 찾아와 제가 정창백댁의 큰아가씨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한 것은 저를 낳아준 그 부인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키워본 적 없는 친딸도 정성껏 키운 양딸도 원치 않고 오직 표종사촌이라는 아가씨만 기쁘게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결국 진짜와 가짜 아가씨인 우리 둘만 텅 빈 집에 덩그러니 남게 되었죠. 제 꼴을 좀 보세요. 제가 아가씨처럼 보입니까? 저는 방금 닭장에 닭들을 몰아넣고 온 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닭털까지 몇 가닥 붙어 있었죠. 이런 모습은 아무리 봐도 대갓집 규수와는 거리가 멀었고 제 앞에서 저를 큰아가씨라 부르는 늙은 할멈의 말을 더욱 허무맹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허리춤에 찬 칼자루를 매만졌습니다. 저는 이제 외로운 고아일 뿐 만약 인신매매범에게 잡혀가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가씨. 그 늙은 할멈은 가식적으로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얌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짜 아가씨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소녀는 분홍색 저고리에 별다른 장식도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고 발치에는 낡은 나무 상자 2개와 커다란 보따리가 놓여 있었죠. 저는 그 할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성군께서 다스리는 태평성대, 삼엄한 경비를 자랑하는 백작댁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피식 웃으며 동경하는 척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제 친부모님께서 저를 데려가 호강시켜 주시려는 것이겠군요. 할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경멸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공손한 말투로 말했죠. 부인께서 아가씨를 염려하시오. 아가씨께서는 시골에서 자유롭게 자라셨으니 답답한 규율에 얽매이길 원치 않으실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도성 것들은 참 가식적이구나 라고 감탄하며 할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부모님께서는 저를 데려가기 싫으시다니 돈이라도 남겨주셨습니까? 저도 이 가난한 생활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게다가 이런 군식구까지 하나 떠맡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일부러 불만스러운 듯 가짜 아가씨를 쳐다봤습니다. 할멈은 제 말을 듣고는 이제 경멸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부인께서 당연히 그 점도 생각하셨지요. 그녀는 소매에서 두둑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100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택과 밭의 문서이고요. 저는 주머니의 무게를 가늠하며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백작 부인이라더니 참으로 인색하군. 할멈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달리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노파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도망치듯 몸을 돌려 서둘러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돈을 품속에 챙겨 넣고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가짜 아가씨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저렇게 그냥 가게 둘 거야.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가짜 아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에 남겠다는 뜻인 듯했죠. 저는 얼어붙은 뺨을 문지르며 체념한 듯 그녀의 짐을 들었습니다. 추운데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저와 가짜 아가씨는 마주 앉아 화로에 종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날이 추우니 종이를 태우면 아버지께 돈도 보내드리고 우리도 몸을 녹일 수 있었죠. 상복으로 쓸 흰 천이 남아있기에 그녀도 아버지의 딸이라 하니 상복을 입혔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진짜 아가씨와 시골로 쫓겨난 가짜 아가씨.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 분위기가 참으로 어색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동벌이야. 내 이름은 뭐니? 너무 무례하게 물었나 싶어 저는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막 자라서 혹시 무례했다면 이해해줘. 맞은편의 아가씨가 부드럽게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진초희, 제 이름은 진초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손에 쥔 종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들이 널 여기로 보냈는데 원망스럽지 않아? 진초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정하게 앉아있던 그녀는 이제 저를 따라 다리를 포개고 앉았죠. 어머니께서는 원래 오라버니를 무척 아끼셨어요. 그분 눈에는 정창백 가문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당신이 촌스럽다고 가문의 명성에 먹칠을 할까봐 두려워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출신이 불분명하니 내쫓으면 혼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그 아낀 돈으로 표종 사촌 언니의 혼수를 더해주시려는 거고요. 차라리 잘 됐어요. 언제 어느 대감 댁에 첩으로 보내질까 늘 불안했거든요. 말을 마치며 진초이는 눈을 비볐습니다. 코끝이 빨개져 있었죠. 저는 그녀가 조금 불쌍해졌습니다. 명문가,
아가씨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구나. 나 같은 시골뜨기보다 못할 때도 있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부인이나 아가씨들은 대부분 단아하고 온화하던데 이 백작 부인이라는 작자는 시골 농부보다도 못하지 않은가. 세상에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의심은 의심이고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진초이가 가져온 2개의 상자와 커다란 보따리를 생각하며 손을 옷에 쓱쓱 문지르고는 몸을 기울여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 고약한 백작 부인이 싫으면 그냥 나랑 같이 살자. 내가 촌뜨기처럼 보여도 돼지 잡는 기술은 끝내주거든. 백정의 딸이 굶어 죽지는 않아. 걱정 마. 내가 너 먹여 살릴 수 있어. 제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는지 진초이는 눈물을 그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원래 예뻤지만 웃는 모습은 더욱 예뻤습니다. 제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데 밖에서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외지 사람이라 조문객도 없는데 이 시간에 누구일까요? 저는 일어나 허리춤에 칼을 고쳐 쥐고 진초이에게는 아버지의 관 뒤에 숨으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죠. 우리 집 문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남자들이라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러 숙부님들, 오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선두에 섰던 중년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조카딸, 우리는 모두 이 마을의 동씨 일가라네. 동서방이 갔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을 왔네. 저는 속으로 평소에 아버지는 친구도 없었는데라고 생각했지만 손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으로 드시지요. 저는 조용히 사람 수를 셌습니다. 중년 사내를 포함해 10댓 명이나 되었죠. 그들은 예를 갖춰 조문을 했고 저도 일일이 답례를 했습니다. 이제 손님을 배웅하려는데 그 중년 사내가 젊은 남자 둘을 데리고 방 안의 상옆에 떡한 이 자리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문밖 처마 밑에 쭈그려 앉거나 서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들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어 진초이에게 부엌에 숨어 있으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차를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렸죠. 그 중년 사내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느긋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카딸,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저는 표정 변화 없이 어머니는 외가의 부고를 알리러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내의 얼굴에 알만하다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애둘러 말하지 않으마. 너희 가족이 비록 외지에서 왔지만 돈을 내고 우리 동씨 족보에 이름을 올렸지. 내가 높여 부를 것 없이 족보상으로 따지면 너는 나를 삼촌이라 불러야 한단다. 저는 속으로 낯짝 두꺼운 늙은이라고 욕했지만 상대는 수가 많으니 일단 비위를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삼촌, 이번에 오신 것은 저희 고아와 과부를 도우러 오신 것입니까? 사내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돕기는 당연히 도와야지. 너희 모녀가 가장 없이 지내려면 힘든 일이 많을 게다. 저는 아예 그 사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삼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터놓고 하시지요. 사내의 얼굴에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삼촌이 조카딸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왔다. 내 아버지는 갔지만 너희 집에는 아직 좋은 밭 2떼기, 보통 밭 3떼기, 산비탈밭 1떼기, 총 6떼기의 밭이 있지. 내 말이 맞느냐? 저는 이 늙은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속으로 한숨을 쉬며 이 뻔뻔한 자가 무슨 망발을 하는지 들어보기로 했죠. 삼촌 생각에는 너희 집에 이제 여자 둘뿐이니 6떼기 밭을 돌보기가 힘들 게다. 그러니 이렇게 하자. 그 6떼기 밭을 우리 동씨 가문의 공동 경작지로 넣고 문중 어른들이 너희를 대신해 농사를 지어주마.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는 곡식과 채소는 전부 저희 모녀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 사내와 뒤에 있던 2 젊은이의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조카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문중 사람들이 밭을 갈아주는데 수고비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중년 사내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린 계집애가 기껏해야 푼돈이나 되는 혼수 자금에나 논이 멀었겠지. 하지만 조카 딸 걱정 마라. 네가 내년에 시집갈 나이가 되면 우리가 심리 안팎에서 가장 좋은 신랑감을 찾아주마. 두둑한 혼수도 챙겨주고. 저는 중년 사내의 더이한 얼굴을 쳐다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그 사내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의 코앞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직 아버지 시신도 식지 않았는데 찾아와서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속여 빼앗으려 하다니. 이것은 어질지 못한 짓입니다. 불은, 저는 이미 17살이 넘었는데 저를 아직 시집갈 나이가 안 되었다고 하시는군요. 평소 저희 집과 교류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족보 하나 들고 와서 우리 집 재산을 가로채려 하다니 이것은 의롭지 못한 짓입니다. 부이, 이 어질지도 의롭지도 못한 자가 무슨 낯으로 제게 삼촌 행세를 하십니까?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죠. 내 어미는 동씨 집안 며느리다. 남편이 죽었으니 조만간 제가 할 것이고 너 또한 동씨 집안 딸이니 나이가 차면 시집을 가겠지. 이 밭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너희 같은 쓸모없는 것들이 동씨 가문의 밭을 다른 놈에게 넘기는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말이냐. 저는 더 말하지 않고 허리춤에 칼을 뽑아 눈앞의 상에 3개 내리 꽂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무슨 일로 먹고 사는지 잊었느냐. 말이 끝나자마자 영안실 안으로 바람이 불어와 아버지의 관 앞에 있던 지폐를 휘감아 돌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곧장 아버지의 위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 밭을 강탈하려 한다면 내일은 내가 너를 우리 아버지 저승길 길동무로 만들어주마. 내일 우리 집에 해코지를 하려 한다면 모레는 내가 너희 집안의 대를 끊어놓겠다. 나는 고아의 과부의 딸, 잃을 것이 없어 너희와 끝까지 싸울 배짱이 있다. 그런데 삼촌, 당신은 이 맨발의 나를 건드릴 배짱이 있으신가? 그 사내도 일어나 희죽거리며 웃었습니다. 조카딸, 큰소리 치지 마라. 너 같은 어린 계집애가 무슨 수로 큰일을 벌이겠느냐. 삼촌이 충고하는데 좋게 말할 때 들어라. 그가 말하는 동안 두 젊은 남자는 어느새 문가로 가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도 안에 소란을 들었는지 憤憤히 일어나 문을 더욱 단단히 막아섰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칼을 집어들고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진초이를 미리 부엌으로 피신시킨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 여자의 목소리가 크게 외쳤죠. 이장님이 오셨다. 이장님이 오셨어. 목소리가 귀에 익었습니다. 설마 진초이가 밖으로 나간 걸까요? 그 가녀린 아이가 어떻게 빠져나갔을까요? 저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의 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잠시 밟고 올라서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틈으로 과연 분홍색 옷을 입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울면서 뛰어들어오는 진초희. 그녀의 코와 눈가는 더욱 빨개져 있었고 옷도 엉망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숨을 헐떡이며 문 앞을 막아선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와 선두에 섰던 중년 사내에게 몸을 던졌습니다. 우리 언니 괴롭히지 마. 사내가 미처 대비하지 못했는지 진초이의 돌진에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저는 머리와 옷을 헝클어뜨리고 아버지의 위패를 든 채 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중년 사내가 막 일어나려는데 제가 다시 그 위로 덮쳤습니다. 저는 목청껏 소리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아버지, 눈을 뜨고 보세요. 이 방 안에 얼마나 많은 늑대 같은 놈들이 있는지. 저는 울면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사내의 뺨을 몇 대 후려쳤습니다. 진초희는
그의 다리 위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리고 엉엉 울었죠. 그녀가 너무 세게 부딪힌 탓에 머리가 헝클어지고 유일하게 꽂고 있던 비녀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두 젊은 남자가 보다 못해 저와 진초이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물고 핥히었습니다. 진초이는 울면서 소리쳤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요? 그때 마침내 문 밖에서 여러 사람의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위험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녹이 띈 채 외쳤죠. 모두 멈춰라. 저는 진초이를 끌어당겨 둘이 함께 위패를 끌어안고 아버지의 관 앞에 엎드려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사내는 두 젊은 남자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났지만 곧이어 분노하며 들어온 이장에게 뺨을 2대 맞았습니다. 동서방네 셋째, 또 무슨 소란이냐. 이런 행패가 소란으로 치부되는 것을 보니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이장도 동시 집안 사람이니 편을 드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 또한 제게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위패를 진초이의 품에 안겨주고 황급히 일어나 이장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이장 아저씨, 저희 자매를 위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동시 셋째의 만행을 그대로 고했습니다. 진초이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더해지니 오할의 억울함도 칠할처럼 보였습니다. 이장은 제 하소연을 듣고 먼저 중년 사내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네가 한 짓을 보아라. 그 사내는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감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장은 마치 제게 보여주려는 듯 두 젊은 남자에게 다가가 각각 뺨을 한 대씩 때렸습니다. 내 아비가 망령이 들었으면 너희라도 말렸어야지. 어서 내 아비를 끌고 집으로 가지 않고 두 사람도 찍소리 못하고 급히 사내를 부축하여 떠났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죠. 이장이 제게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조카딸,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저는 막당해서 일어난 진초이를 부축하고는 이장을 막아섰습니다. 이장 아저씨,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이장은 그제야 일어나 잊지도 않은 이마의 땀을 훔쳤습니다. 네, 삼촌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저렇게 얼빠져 살았다. 너그러이 이해하거라. 저는 진초이에게 차를 한 잔 내오라고 하고 이장 아저씨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사실 삼촌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 같은 약한 여자들끼리는 가산을 지키기 어렵지요. 차를 마시던 이장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조카딸,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진초이를 데리고 이장 맞은편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 아저씨도 보셨다시피 저희 어머니는 외가에 가신 뒤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먼 친척 동생까지 저를 찾아왔고요. 저는 진초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저씨, 제 동생 꼴을 보세요. 이렇게 연약하답니다. 저희 자매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면 외가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마침 저희 집 밭을 맡길 사람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삼촌이 이런 소동을 피우셨네요. 진초이는 타이밍 좋게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매달려 있었죠. 이장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간절함이 비쳤죠. 조카딸,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하고 싶으냐? 저는 진초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척하며 처량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동씨 집안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하필 삼촌이 이런 소란을 피우셔서 이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조카딸, 걱정 마라. 내 삼촌은 얼간이다. 술만 들어가면 앞뒤 분간을 못하지. 이렇게 하자. 내가 주선해서 나와 문중에서 반반씩 돈을 내어 시세대로 너희 집 밭 6떼기를 사주마. 진초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달랬죠. 시세대로 받으면 너무 섭섭하죠. 이장 아저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세에 8알만 받고 밭을 팔겠습니다. 대신 아저씨께서 도와주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장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밭을 싸게 사서 남는 돈이 그 얼간이 동시 셋째의 체면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죠. 조카딸, 말만 하거라. 내가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이 체면을 다 버려서라도 그 멍청이를 내 앞에 무릎 꿇리고 사죄하게 하마.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인 박복한 신세입니다. 어른을 무릎 꿇렸다가는 제 명을 재촉할까 두렵습니다. 제 부탁은 단 하나입니다. 저희 자매가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 집에는 장정이 없으니 문중에 젊은이 몇몇을 보내 저희 아버지의 상여를 메고 묘지까지 온구해 주십시오. 이장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조카딸이 말하지 않았어도 내가 동서방을 성대하게 장사 지내주려 했다. 이장은 서둘러 일어나려 했습니다. 조카딸, 걱정 마라. 내일 내가 이 일을 확실하게 처리해주마. 내 아버지가 편히 잠드시면 우리 사이의 일도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다. 저는 바구니에 말린 고기 2점과 계란 10개를 담아 서둘러 이장을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카딸의 작은 성의입니다. 받으세요. 허이. 이장이 멀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의 진초이는 잿빛이 된 얼굴로 제가 마당에 들어서자 부은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리 언니, 정말 그렇게 손해를 볼 거야? 이게 왜 손해보는 거야? 저는 진초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먼저 아버지께 종이돈이나 더 태워드려. 나는 부엌에 가서 계란 삶아줄게. 눈 부은 것 좀 봐. 날이 어두워지고 밖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진초이가 혼자 무서워할까봐 저는 서둘러 저녁을 차려들고 갔습니다. 떠날 마음을 먹으니 집에 있는 식량을 최대한 소진해야 했습니다. 늙은 호박으로 끓인 수제비. 푹 익은 늙은 호박은 금세 노란 죽처럼 변했고 그 위에 수제비를 떼어놓고 소금과 참기름만 살짝 더하면 충분히 달고 맛있었습니다. 짭짤한 죽순볶음과 된장에 박은 가지를 곁들였죠. 하루 종일 굶어서인지 이런 시골 밥상도 진초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삶은 계란으로 그녀의 부은 눈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끈질기게 물었죠. 보리 언니, 정말 그렇게 손해를 볼 거야?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계란을 까주었습니다. 손해보면 어떻고 안 보면 어떻겠어. 우리 둘 다 여자인데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지. 연말이 가까워지면 이장도 평가를 받아. 이 마을은 동씨만 사는 게 아니야. 이 일을 잘못 처리했다가 다른 집안의 약점이라도 잡히면 이장 자리가 위태로워져. 나는 원래 그 늙은이를 쫓아내고 이장을 찾아가려 했어. 저는 깐 계란을 진초이의 얼굴에 대려 했습니다. 그녀가 황급히 눈을 감았죠. 그런데 초이야, 너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장님 댁을 알았어? 진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두운 촛불 아래 그녀의 표정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엌에 숨어서 언니들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 무서워서 뒷담을 넘어 도망쳤어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겨우 이장님 댁을 찾았어요. 저는 조용히 계란을 그녀의 얼굴에 대고 문질렀습니다. 네가 직접 문질러. 이따 방 안에 화로에 불 좀 더 피우고 나는 그릇 치울게. 저는 규수 아가씨가 처음 와서 담을 넘어 도움을 청했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누군가 뒤에서 알려주었겠죠. 저는 그릇을 들고 창가에 숨어 엿들었습니다. 과연 진초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 혼자인데 누구와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진초이는 혼자 화룻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게도 이부자리까지 펴놓았더군요. 화룻불이 따뜻해서 둘이 한 이불을 덮으니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진초이의 향긋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이불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죠. 보리 언니, 우리 밥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좋은 밭은 한 떼기에 2냥, 보통 밭과 산비탈 밭은 한 냥씩이야. 우리 밭 6떼기를 원래 가격대로 팔면 8냥인데 8알로 팔면 6냥 반이지. 내 돈 10냥이랑 그 할멈이 준 100냥까지 합하면 총 116냥 반이야. 진초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 이게 왜 적어? 20냥이면 농가 한 가구가 1년 내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돈이야. 어차피 우리는 떠날 거잖아. 이 돈이면 성 안에 집을 사고도 남아. 진초이가 갑자기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큰 눈이 반짝였습니다. 보리 언니, 경성에 가볼 생각 없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창밖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진초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눈짓하고 옷을 걸치고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기 누구냐? 제가 문을 확 열었지만 저를 반긴 것은 담벼락에서 떨어져 나온 헐거운 벽돌뿐이었습니다. 보리 언니, 누구야? 저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진초이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이렇게 추운데 들고양이는 아닐 테고 아마 바람 때문이겠지. 경성에 가자는 이야기는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장은 과연 건장한 젊은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상여를 메고 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죠. 장례가 끝나자 이장은 돈과 통행증을 가지고 와서 제게 방문서를 받아갔습니다. 저는 돈을 받자마자 지게를 지고 읍내로 가는 수레를 얻어 탔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작은 나귀 수레를 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초이가 뚱뚱한 안악에게 붙들려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안악이 이웃집 동손 씨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어머니는 그녀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죠. 동손 씨는 혼인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겨우 아이를 가졌지만 시어머니는 틀림없이 딸일 거라며 산파도 불러주지 않았죠. 모녀가 함께 죽을 뻔한 것을 우리 어머니가 차마 비명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 없어 직접 가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소 돼지 새끼를 받는 산파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거죠. 동손 씨는 운이 좋게도 사력을 다해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자 동손 씨의 기세는 등등해졌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집안의 실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구해준 은혜 때문에 평소 제게 살갑게 굴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아주머니, 제 동생을 붙잡고 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나귀 수레에서 뛰어내려 두 사람에게 달려가 동손 씨의 손을 슬쩍 떼어냈습니다. 진초이가 황급히 제 뒤로 숨었죠. 그런데 동손 씨가 이번에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 좋은 보리야, 아주머니가 너한테 엄청난 희소식을 가져왔단다. 무슨 일인데 아주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세요? 저는 동손 씨의 손을 뿌리치고 진초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자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차 한잔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동손 씨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지니? 아주머니가 오늘 온 건 너한테 중매를 서주려고 왔지. 저는 더 이상 동손 씨와 얽히고 싶지 않아 그녀를 뿌리치고 나귀 수레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초이가 제 뒤를 바싹 따라왔죠. 아주머니,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중매예요. 부모님의 허락과 중매쟁이의 말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도 안 계시잖아요. 동손 씨는 뚱뚱한 몸을 뒤뚱거리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우리 사이가 가까우니까 그런 격식은 필요 없지. 내 어머니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내가 널 해치겠니? 저는 나귀 수레를 세우고 나서야 몸을 돌려 동손 씨를 향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래서 어떤 좋은 혼처를 가져오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동손 씨는 제 말에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기뻐하며 말했죠.
아주머니가 솔직히 말할게. 바로 우리 집 시동생이란다. 올해 23이고 너는 17이니 나이도 딱 맞지. 우리 시동생 너도 알지. 사람은 좀 어수룩해도 아주 우직하고 성실한 청년이야. 우리 집안 사정도 잘 알 테고 너희 둘은 소꿉친구라고 할 수 있지. 동손 씨는 신이 나서 손뼉까지 쳤습니다. 마치 혼사가 이미 성사된 것처럼요. 저는 나귀 고삐를 던지고 칼을 찬 허리띠를 고쳐 맸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럼 예물과 혼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손 씨는 제 말에 더욱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보리가 승낙하는구나. 내가 너는 똑똑한 아이인 줄 알았다. 예물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시어머니의 낡은 땅을 팔아서 분양을 마련했으니 그걸로 하자. 시동생은 우리랑 아직 분가 안 했어. 너희 둘 다 아직 젊으니 분가는 서두를 필요 없지. 혼이 나면 우리 집 담을 허물고 큰 마당을 만들어 같이 살자. 혼수는 보린이가 막 상을 치러서 준비할 사람이 없으니 밥 한 돈으로 대신하자. 동손 씨는 말하며 눈을 굴려 진초희를 쳐다보았습니다. 보린의 동생도 참 예쁘구나. 마침 우리 큰아들도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너희 자매가 같이 시집와서 겹경사를 치르는 건 어떠니? 친한 사이에 더 친해지는 거지. 아주머니, 참으로 좋은 계산을 하셨네요. 저는 손을 뻗어 동손 씨를 붙잡고 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주머니의 좋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잠이 부족하면 대낮에도 헛소리를 하게 된답니다. 동손 씨는 제 말에 발을 동동 구르며 제 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어린 것이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내가 좋은 마음으로 너 같은 고아에게 중매를 서줬더니 도리어 나를 욕해? 좋은 마음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시동생이 천치 바보에 돼지처럼 먹기만 하는 걸 누가 모릅니까? 작년에 밭에서 밤 나르던 아가씨를 쫓아다니다가 그 집 오빠들에게 두들겨 맞고 돌아왔잖아요. 이게 아주머니가 말하는 좋은 혼처입니까? 저는 돼지 잡는 사람입니다. 시집 가는 건 못해도 돼지 잡는 건 잘해요. 저를 아주머니 집에 보내서 해로운 짐승을 처리해달라는 겁니까? 동손 씨는 화가 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 손가락이 제 눈앞까지 다가왔죠. 네, 어머니 얼굴을 봐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중매를 서준 건데 내가 이렇게 내 호의를 무시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주머니가 감히 우리 어머니를 입에 올려요? 우리 어머니가 자기가 구해준 사람이 지금 자기 딸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걸 아셨다면 차라리 그 못된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다 죽게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언니, 비켜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옆으로 피했고 진초이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고 달려나와 동손 씨에게 부딪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손 씨는 나가떨어져 한참을 끙끙 앓다가 아무도 부축해주지 않자 스스로 흙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저와 진초이는 이미 마당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아버렸죠. 마당에서는 나귀의 의기양양한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동손 씨는 화가 나 문 밖에서 한참을 욕하다가 지쳐서 돌아갔습니다. 저와 진초이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죠. 내가 성안에 집을 마련해 놨어. 짐 챙겨서 날 밝기 전에 떠나자. 저는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들을 모두 수레에 실었습니다. 진초이도 낑낑거리며 자기 상자를 옮겼죠. 보리 언니, 우리 여자 둘이서 길을 가려면 불편한 점이 많을 거야. 남자처럼 꾸미고 가면 좀 덜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일어나 진초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렇게 하자. 그런데 초이야, 너 힘이 이렇게 센 줄 몰랐네. 진초이는 자랑스럽게 상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무장의 딸이라서 그런가 봐요. 저도 말을 하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웃으며 말했죠. 너 힘이 그렇게 좋으니 우리 정착하면 내가 돼지 잡는 법 가르쳐 줄게. 저와 진초이는 밤을 새워 짐을 다 싸고 길에서 먹을 걸량도 준비했습니다. 얼굴에 솥검댕을 좀 바르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날이 밝기 전에 나귀 수레를 몰아 길을 떠났습니다. 진초이는 여전히 큰 보따리를 메고 낡은 속옷을 입은 채 제 옆에 앉아 즐겁게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보따리와 나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비밀이라고만 했습니다. 짐이 많아서 성안까지 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겨우 절반쯤 왔죠. 주변의 마을도 주막도 없는 곳이라 저는 수레를 멈추고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나귀의 고삐도 풀어주고 근처에서 풀을 뜯게 했죠. 길에서 먹는 밥은 간단했습니다. 삶은 계란과 제가 직접 만든 기름, 소금 전병, 작은 단지에는 볶은 장아찌가 들어있었죠. 물통에 물과 함께 간단히 배를 채웠습니다. 전병이 좀 딱딱했는지 진초이는 아주 천천히 조금씩 먹었습니다. 어딘가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금방 배를 채우고 햇볕을 쬐는 나귀를 보고 있었는데 진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기 누구냐? 썩 나와라. 길가의 숲에서 두 남자가 느긋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아가씨, 눈치가 제법이네. 우리 형제가 이렇게 오래 따라왔는데 들킬 줄이야. 저는 황급히 나귀를 일으켜 진초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동손 씨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복수를 하러 온 것이겠죠. 동씨 집안 큰아들이 웃으며 이를 쑤셨습니다. 보리 동생,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어제 너희 자매가 우리 어머니께 그 큰 망신을 줬으니 아들인 내가 체면을 찾아드려야 하지 않겠어? 둘째는 형처럼 꾸미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 형의 팔꿈치를 쿡쿡 찔렀습니다. 형님, 저 계집애들한테 뭘 그렇게 길게 설명해. 계집애 둘이서 뭘 어쩌겠어. 정조를 잃으면 알아서 혼수 챙겨서 시집 오겠지. 둘째는 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삼촌, 빨리 안 오고 뭐해. 와서 저 둘 좀 잡아. 우리 일이 끝나면 삼촌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동시 집안의 바보 삼촌이 코를 훌쩍이며 나무 그늘에서 나왔습니다. 한 손으로는 바지를 축혀 올리고 있었죠. 둘째야, 진짜냐? 둘째가 그를 앞으로 걷어찼습니다.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겠냐? 저는 남자 셋을 저와 진초이 둘이서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진초이가 차갑게 비웃으며 갑자기 기세가 변했습니다. 어디서 온 쓰레기들이냐? 감히 내 할머니한테 손을 대려해. 하오. 그녀는 등에 메고 있던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번쩍이는 큰 칼이 들어있었죠. 동시 형제는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이 붉어져서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입으로는 더러운 욕을 짓거렸죠. 진초이의 얼굴에 경멸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칼을 휘둘렀죠. 무술을 좀 배운 듯 둘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보 삼촌이 뒤에서 기습하려는 것을 보고 저는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가 희죽거리며 웃었습니다. 보리 동생, 보리 동생. 그가 제게 덮치려 할 때 저는 슬쩍 그의 발을 걸었습니다. 바보 삼촌은 나귀에게로 넘어졌고 놀란 나귀가 뒷발질을 해서 그의 중요한 곳을 정통으로 찼습니다. 바보 삼촌은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며 기절했습니다. 진초이도 그 틈을 타 교묘하게 힘을 써서 형제 둘을 모두 걷어찼습니다. 나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둘 다 반쯤 죽여놓자는 듯이 걷어찼죠. 그들이 모두 기절한 것을 보고 저와 진초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서둘러 수레에 올라 나귀를 몰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숲 더 깊은 곳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선두에 선 비단 옷을 입은 공자가 웃으며 말했죠. 저 여자의 무술 솜씨가 눈에 익구나. 가서 저 여자의 신분을 알아보아라.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이
즉시 고개를 숙여 명을 받고 떠났습니다. 비단옥 공자는 뒤에 있던 병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세 사람을 뒤에 수레에 실어라. 이번에 도적을 토벌하는데 산증인이 몇 명 필요하니 저와 진초이는 밤늦게까지 짐을 다 정리하고 다음 날 이웃들에게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침대에 누워 저는 낮에 진초이가 칼을 휘두르던 멋진 모습을 떠올리며 감탄했습니다. 초이야, 네가 돼지 잡는 법을 배우면 정말 잘할 거야. 우리 둘이 한 명은 돼지를 잡고 한 명은 손질하고 그러면 아주 잘 살 수 있을 텐데. 진초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보리 언니가 좋은 스승님을 찾아줘야겠네. 잠시 후 진초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리 언니,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어봐도 돼.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천천히 일어나 침대 머리에 기댔습니다. 별거 없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돼지를 잡으셨는데 실수하신 거지. 제사날도 아닌데 내 혼수 자금을 더 모아주시려고 억지로 그 집에 부탁을 들어주러 가셨어. 새끼 돼지를 잡으러 가셨는데 그 집에서 어미 돼지를 제대로 가두지 않아서 뛰쳐나와 아버지를 들이받은 거야. 운이 나쁘게도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부딪혀서 그대로 돌아가셨지. 다행히 그 집에서 몇 냥이라도 보상금을 줘서 시신이라도 수습할 수 있었어.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어머니는 사라지고 없었지. 아, 맞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창가 책상 서랍에서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는 글을 몰라. 네가 이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좀 봐줘. 진초이가 촛불을 밝혔습니다. 쪽지는 좀 낡았고 알아보기 힘든 얼룩이 묻어 있었죠. 저는 멋쩍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 쪽지는 어머니가 떠나시던 날 닭장 돌 밑에 숨겨두셨던 거야. 내가 찾았을 땐 이미 이렇게 더러웠어. 네가 먼저 보고 있어. 나는 물 좀 떠올게. 이따 손 씻어야지. 진초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더러운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옷을 걸치고 방을 나가 따뜻한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처맘이 창가에 숨었죠. 과연 진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시스템, 빨리 이것 좀 번역해줘. 나 한자 못 읽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스템이라니? 진초이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저는 처마 밑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진초이가 문을 열고 저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보리 언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꺼져서 물이 다 식었어. 손 시릴까봐 다시 데웠어. 진초이는 살갑게 다가와 저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쪽지 봤어. 어머니가 은인에게 일이 생겨서 은혜를 갚으러 가신다고 하셨어. 걱정하지 말고 곧 돌아오신다고. 저는 쪽지의 글자 수를 떠올려 보며 대충 그런 뜻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초이의 손을 씻겨주고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우리 빨리 자자. 아버지가 아시는 백정들이 많으니까 내일 내가 너한테 스승님 찾아줄게. 진초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동보리가 숨소리를 고르게 내자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이미 해가 중천이었습니다. 진초이가 보이지 않았죠. 아마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러 나갔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진초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이웃들에게 줄 선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간 것은 아니었죠. 저는 선물을 들고 이웃들을 찾아갔지만 모두 그런 아가씨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잠깐 사이에 진초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집에 돌아와 샅샅이 살펴보니 진초이의 큰 칼과 그녀가 가져왔던 2개의 상자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사라지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동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 멍하니 밥을 먹었습니다.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진초이는 도망가면서 밥값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단 옷을 입은 부인 한 명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불쌍한 딸아, 저는 옆으로 피했고 그 부인은 허공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녀의 시녀가 즉시 달려와 부축했죠. 부인께서 아가씨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데 아가씨는 어쩜 이리 냉정하십니까? 누가 아가씨라고요? 제가 제 코를 가리켰습니다. 저 말입니까? 그 부인이 다시 울면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녀가 저를 막아서 피하지 못했죠. 저는 그 부인이 제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우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동작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님이 진초희입니까? 그 부인이 슬프게 웃었습니다. 초희는 분명 제 딸입니다. 하지만 아가씨, 당신도 제 딸입니다. 또다시 장군의 딸이 백작의 아들에게 첫눈에 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송은영은 기쁜 마음으로 당시 세자였던 정창백에게 시집왔고 또 기쁜 마음으로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소설 속 가장 행복한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바빠지고 시어머니의 구박이 심해져도 송은영은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아들이 자라 아버지를 닮아가고 딸이 아름답게 자라 송씨 가문의 무예를 익혔을 때 모든 것이 뜻대로 된다고 생각했던 송은영은 부자에게 목에 좋은 꿀물을 가져다 주다가 스스로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부자는 내가 멀리 갔다고 생각하고 나를 죽이고 그 첩을 집에 들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내가 17년 동안 키운 아들, 아니 내가 남을 위해 17년 동안 키운 아들이 말이죠. 그 부자는 내 초이를 셋째 왕자에게 첩으로 보내려 했어요. 내 초이는 이제 겨우 17살인데 그 셋째 왕자는 초이의 아버지 뻘이었죠. 단지 셋째 왕자가 요즘 세력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 늑대 같은 부자는 내 딸을 불구덩이로 밀어 넣으려 한 겁니다. 감정이 격해졌는지 송은영은 다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오라버니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아버지가 셋째 왕자라는 큰 배에 올라탔다며 그와 척을 지려하지 않았어요. 내 조카딸도 눈이 멀어서 어느새 그녀종과 내통하고 세자 부인이 될 꿈을 꾸고 있었죠. 정말 방법이 없어서 내 유모가 말해주었어요. 네가 내 옛 부하에게 거두어져 자랐다고. 그래서 이런 계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초이를 너에게 맡기려고. 말을 마치고 송은영은 하늘을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오늘 밤 나는 그 늑대 같은 놈들이 영모죄로 멸족당하는 것을 볼 겁니다. 내 좋은 동생아, 결국 내게 잡혔구나. 진효이는 거만하게 오라에 묶인 진초이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 두 상자는 어디 있느냐? 진초이가 진효이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귀가 역적이 되어 할머니에게 그 중요한 물건을 내놓으라고 하다니 웃기는구나. 진효이는 화내지 않고 쭈그려 앉아 참을성 있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소용없다. 내 어머니는 병이 깊어 이미 집을 나갔다. 쫓겨난 아내가 아마 어느 구석에서 죽었을지도 모르지. 동생아, 아직도 내 어머니가 너를 구해주러 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진초이는 화가 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효이가 그녀를 따라 고개를 돌렸죠. 동생아, 화내지 말고 얌전히 물건을 내놓아라. 나와 함께 돌아가면 왕자의 첩이라도 될 수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이름도 없는 시첩이 될 뿐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방문과 창문 밖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진효이는 더위 만만했습니다. 동생아, 보아라. 내 사람들이 왔다. 너는 이제 비천한 시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진초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진효이를 향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밖에서 병사들이 외쳤습니다. 역적 진효이는 즉시 나와서 목을 내놓아라. 저는
송은영의 긴 회상을 듣고 약간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그래서 진초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송은영이 잠시 멈칫했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알지. 아신다면 저를 그 애에게 데려다 주세요. 란. 송은영은 제 말에 기쁜 기색을 보였습니다. 너희 자매가 며칠 만에 이렇게 정이 깊어질 줄은 몰랐구나. 좋은 딸아, 걱정 마라. 초이 그 아이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무사할 게다. 저는 송은영을 향해 이를 악물고 웃었습니다. 누가 그 애랑 정이 깊다고 했습니까? 저는 밥값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환한 불빛 속에서 진효이는 진초희를 인질로 잡고 나왔습니다. 좋은 동생아, 너는 나와 함께 죽어야겠다. 진초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잠시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저승길이나 가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무슨 수가 있으면 더 써보시지. 말이 끝나자마자 은빛으로 빛나는 이상한 칼이 멀리서 날아왔습니다. 그 거리, 각도, 힘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오직 저만이 제가 던진 것이 돼지 잡는 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초희의 도움으로 칼은 정확히 역적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진효이가 고통의 무릎을 꿇자 진초희는 재빨리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 나무 상자 안의 증거는 이미 어머니께서 태자 전하께 바치셨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가짜일 뿐이다. 나는 내 목숨을 원하지 않아. 네가 아버지와 함께 목이 잘리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진초이가 그 칼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저는 칼을 허리에 차고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송은영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다가와 저와 진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역적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 모녀 셋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저도 그녀를 향해 웃고는 힘껏 손을 뺐습니다. 부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송은영이 잠시 굳더니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진초희가 황급히 저를 말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어디 있어? 언니, 우리 어머니는 바로 여기 계시잖아. 저는 진초희를 밀치고 송은영의 잘 관리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부인께 묻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송은영이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만성 독약을 먹였을 때 나는 관계를 끊기 위해 스스로 집을 나갔어.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맹독을 써서 나를 완전히 없애려 했지. 나는 가사 상태에 빠지는 약을 준비해뒀는데 내 어머니가, 초이가. 저는 황급히 다가가 송은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송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이가 가사 상태에 빠지는 약이 몸에 해롭다고 내가 먹는 것을 원치 않았어. 어차피 우리 둘의 용모가 비슷하니 자기가 대신 약을 먹어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했지.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맹독을 잘못 마셨어. 저는 갑자기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진초이가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밀어냈습니다. 송은영이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도 밀어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쉬어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잘 장사 지내주셨습니까? 송은영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가야겠습니다. 진초이가 몇 걸음 쫓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여기 있는데 언니는 어디로 가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송은영을 보았죠. 부인께 묻습니다. 당초 왜 제게 그 100냥을 주셨습니까? 송은영이 눈물을 훔치던 손을 멈췄습니다. 네가 시골에서 자랐으니 갑자기 돈이 생기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까봐. 저는 허하고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인,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부인 눈에 저는 언제나 시골뜨기일 뿐입니다. 지금 제게 잘해주시는 것은 잃었던 것을 되찾은 기쁨과 죄책감 때문이겠지요. 시간이 흐르면 부인은 제가 농가에서 태어나 행동이 거칠고 어설프다는 생각만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싫습니다. 초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여기서 헤어지는 것이 낫겠습니다. 송운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 혼자서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송운영은 결국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보내 저를 따라와 짐을 챙기게 했습니다. 그녀의 속셈을 모르는 바 아니었죠. 저는 허리띠에 숨겨둔 작은 약을 만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딸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동보리가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자 진초이와 송운영은 당황했습니다. 서둘러 읍내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는 쓰러져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나귀를 타고 짐을 지고 느긋하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동보리는 백정의 딸이다. 백정의 딸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다.